귀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동아시아 미래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성훈입니다. 우리 동아시아 미래재단에서는 여러분 잘 다 아십니다만 우리 손학규 상고문님을 중심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함께 논하자 하는 그런 그 세미나를 시작을 해서 지금 이번이 8회째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논함으로써 우리 손학규 상고문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지혜와 경륜 그리고 어떤 그 대한민국이 나갈 그런 방향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살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8번째 시리즈로 우리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님을 모시고 21세기 문명사의 대전환과 미래 정부에 대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도 총장님 그 자료를 봤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굉장히 급변기에 있죠. 과거의 같은 하드웨어 사회에서 소프트웨어 사회로 가고 그 중심에는 지금 AI가 있고 또 AI는 이미 그 챗 GPT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고 또 얼마 전에 여러분들 아마 언론에서 보셨겠지만은 그 로봇이 과거의 로봇이 단순 노동을 보조하는 거였다면은 이제는 의사를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사과를 골라주고 그 중에서 왜 했냐 그랬더니 먹을 건 사과밖에 없어서 나머지는 쓰레기라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앞으로는 굉장히 급하게 우리 사회에 들어올 것이고 우리는 아마 그러한 그 기술 바탕에서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오늘 염재호 총장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각자의 분야에서 대응해야 할지 또 우리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서 사회에서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뒤처지지 않고 할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모쪼록 그 멀리서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귀한 시간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또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주축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우리 손학규 상임고문님, 네, 저는 손학규 선생님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학교에 계실 때부터 뵙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실 때는 또 마침 이제 그 기회가 있어서 평양에 가서 같이 모시기 보내기도 했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 발치에서 응원만 하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특별히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여러분들이 여기 자리에 모인 걸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 같으면 1868년에 명치 유신을 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유생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근대화에 그 길을 놓쳤기 때문에 한 50년 늦어지는 바람에 좀 일본의 강점의 시기를 제가 겪게 됐는데 지금같이 격변의 시기에 빨리 그 미래를 읽고 미래를 먼저 나가야 되는데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미래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들에서는 요즘 주로 뮤카의 시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뮤카라는 게 영어라 죄송합니다만 volatility 굉장히 빠르게 변한다는 거고요. uncertainty는 불확실하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complexity는 기술만 변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모든 곳을 다 변화시키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마트에 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쿠팡이나 이런 걸로 다 물건을 시킨다든가 또는 금융도 전부 다 은행에 가지 않고 토스 같은 걸 한다든가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갈지 이게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발전할지를 굉장히 ambiguous하다, 모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21세기가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우리는 20세기에서 교육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의 DNA는 아직도 20세기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참 안타까운 게, 의료 지금 대란이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서부터 의대 가기 위해서 애들을 학원을 보낸다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달라질지에 대한 것을 엄마들이 생각 못하고 무조건 의사만 되면은 앞으로 이 아이들은 한 50년 뒤에 활동하고, 40년 뒤에 활동할 애들인데 무조건 의대만 가면 될 거라고 하는데 굉장히 큰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밀레니엄, 100년마다 커다란 변화, 아까 이제 우리 전학교 선생님도 얘기했습니다만은 1770년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게 사람의 힘보다는 기계의 힘이 훨씬 더 중요한 걸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20세기로 들어오면서 1911년에 프레드릭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제는 일을 잘게 쪼개가지고 그 일만 잘해서 모아놓게 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과학적 관리법을 도입하면서 모든 것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니까 20세기에 사람들이 19세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물건들을 쓸 수 있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대량 소비가 되다 보니까 20세기 말이 돼서 환경 문제, 쓰레기 문제, 공해 문제 이런 것들이 터지게 된 거고 지금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1970년부터 컴퓨터가 이제는 본격화되면서 PC, 컴퓨터를 옛날에 개인이 갖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마치 요즘 드론이 나오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제트기를 갖는다 뭐 이런 깜짝 놀랄 정도로 놀랄만한 일들이 1960년대에는 컴퓨터라고 하면은 대학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거를 이제는 PC, 퍼스널 컴퓨터가 시작이 됐고요. 1980년에 제가 81년에 스탠포드 대학에 유학을 갔더니 일본이 너무나 크고 있어서 일본을 모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미국 유학 가서 일본말을 배워서 2년 동안에 4년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의 첨단 산업 정책에 대해서 정부하고 기업이 어떻게 정책 결정을 하는가를 연구하려고 일본의 히토스바시 대학을 가고 생산성 연구를 한 다음에 자료를 모아서 스탠포드에 가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때 85년도에 히토스바시 대학을 갔을 때 푸지스의 곤도 회장이 처음으로 무슨 말을 했냐면 앞으로 컴퓨터하고 전화가 연결이 된다. 보편적인 거가 돼서 우리가 휴대폰이 이게 전화기도 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기능이 컴퓨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걸로 인터넷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모든 걸 다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어떻게 컴퓨터하고 전화가 연결이 되냐. 처음에는 이게 모뎀이라는 걸 통해서 전화선에다 연결을 쓰다가 이제는 무선 통신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는 스마트폰을 다 쓰고 있습니다. 21세기가 정보화로 가면서 모든 게 디지털로 바뀌게 되면서 세상이 확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인류 역사의 1000년의 문명사 중에서 최대의 발명품을 꼽으라라고 하면 유럽에서 뭘 꼽냐면 인쇄술입니다. 사람이 얼굴만 보고 하다가 이제는 종이로 프린트를 한 것을 통해서 정보가 유통이 된다. 그런데 20세기에서 21세기로 들어오면서 지금 또 다른 문명사의 커다란 변화가 바로 디지털로 바뀌어갖고 모든 것이 데이터로 바뀌는 그러한 것입니다. 아마 1000년 사이에 최고의 변형, 문명사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조금만 보면요. 18세기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서 대량 생산, 컴퓨터가 나오고 인터넷, 지식, 정보 사회가 되면서 모든 세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이라는 것도 저희가 뭐 노동조합도 있고 아까 노조도 바뀌어야 된다는데 우리가 회사 가서 공장 가서 일하는 게 인류 역사상 100년에서 1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는 모든 일하고 삶이 분리되지 않았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집에서 일하고 집에서 농사짓고 집에서 자기 손으로 일을 해갖고 삶하고 연결이 됐는데 이게 대량 생산 체제가 되면서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무성 영화를 보시면 이제는
효율성이 어디가 뛰어나냐면 회사 가서 아주 작은 일만 하는 것이 사람들이 쪼개갖고 일해서 그걸 모아놓는 게 효율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회사로 가게 됐고, 거기서는 자기가 일하는 거가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왜 일을 하냐면 돈을 타기 위해서, 임금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막스가 얘기한 것처럼 노동의 소외 현상이 일어나고 일하고 삶이 분리되고, 한데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일을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삶이 피폐해지니까 요즘 월라벨이라고 얘기해서 워크, 일하고 라이프를 밸런스를 좀 맞춰라, 삶으로 좀 돌아가라라고 하는데, 이제 21세기에 AI 시대가 되면은 워크하고 라이프를 콜라보레이션, 이제 합쳐져서 융합을 해야 된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포드 공장에서 1900년대 초에 포드 공장에서 이렇게 어셈블리 라인, 조립하는 단계에서 잘게 쪼개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20세기가 완전히 이렇게 새로운 형태로 대량 생산 체제로 바뀌게 되니까 노동은 소외가 되고, 또 산업이 바뀌게 되면 갑자기 돈의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돈 많이 번 사람들이 포드 자동차의 포드, 아니면 자동차의 철판을 제공한 철강 회사 카네기, 이런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돈을 많이 벌죠? 지금은 디지털로 IT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금융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예를 든다면 김범수 카카오 회장이 10년 사이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보다 더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10년 사이에 아무 기반도 없다. 왜 그러냐면 IT가 이렇게 빨리 산업을 독점하기 시작하니까 쏠림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1900년에 뉴욕의 그 피프스 애버뉴 5번가 앞에서 부활절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마차가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13년 뒤에 사진이 있는데, 이때는 퍼레이드가 전부 다 포드 자동차가 바뀌었습니다. 저때 제일 많이 걱정을 했던 거가 마부들의 직업이, 자동차가 나니까 마부들의 직업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했는데, 사실은 자동차 대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서 운전기사 직업이 한 100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우버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막고 있는데, 마치 19세기 말에 유생들이 상투가 지저분하니까 머리를 자르라 그랬더니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인데 어떻게 자르냐, 내 목을 쳐라라고 반발했던 것처럼, 지금 근대화, 이 새로운 IT 시대의 물결은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데 계속 발목 잡고 있는 것들이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저렇게 되다 보니까 새로운 산업에 나오게 되면, 제가 나중에 미래정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부가 해야 되는 일들은 새로운 산업이나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지 않게 되면, 그대로 내버려두면 돈 버는 사람은 엄청나게 돈을 벌고 직업은 없어지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실업이 늘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실업자들이 다 생긴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실업자들이 생겼을 때 이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를 정부가 빨리 못하면은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미국에 가보시면은, 작년에 제가 LA를 가봤는데 LA의 소위 노숙자들이 시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 사는 주택가까지도 천막치고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샌디에고, 옛날에 샌프란시스코는 많았는데 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잃어버리니까 내일 월세 낼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난 텐트 치고 살겠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때도 처음에는 해결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 약점을 지금 이용하는 건데요.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자기는 중국의 물건에 대해서 60%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부의 문제를 잘 해결 못하니까 외부로 돌리는 건데, 그 당시에도 1930년에 스무트하고 홀리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타주의 오레곤주하고 유태주의 상원의원, 저 사람들이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점점 못 살게 되는 거를 어디다 탓을 돌리냐 하면은 유럽의 농산물, 싼 농산물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관세를 올려야 된다라고 했고, 관세를 이때에
피크로 스마트폰 올릴 때에 60%까지 관세를 올렸습니다. 지금 이제 뭐 여기 2000년대 들어와서 거의 관세가 없어졌지만 저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또 유럽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관세 보복을 하게 되고 하니까 세계 경제가 완전히 떨어지게 돼갖고 대공황이 더 심화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돈의 쏠림 현상이 있고 빈부격차가 심각하게 되니까 재밌는 현상은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100만 불 이상의 소득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득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얼마까지 세금을 내겠냐면 94%까지 세금을 내겠습니다. 100만 불 이상 버는 거에 대해서 100만 불 이전은 괜찮죠. 이렇게 해서 이게 지속되다가 케네디 때 70%로 떨어졌다가 나중에 레이건 때 30% 단일 세금으로 바꾸게 되는 세금도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이렇게 변화가 심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보면 94%에서 여기 통계에 떨어지는 거가 1980년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94%까지 세금을 불렸다. 그 소프트 랜딩 하기 위해서 사회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재정을 풀어가지고서 정부가 돈을 뽑았고 후보 때는 짓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으로 다 뜯기게 되니까 뭐 저 같은 경우 들었으면 세금 다 뜯어갖고 국회의원들이 돈을 함부로 막 나눠주게 되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1930년대 세금 많이 낼 때에 소위 자선단체 같은 필란트로피 오가니제이션, 포드 파운데이션, 카네기 파운데이션 이런 것들이 거기다 더 돈을 내고 대학에다 돈을 주고 해갖고 완전히 이런 세금 대신에 세금 면세 혜택을 받는 쪽으로 돈을 내기 시작을 해서 미국이 다른 나라 어느 나라하고도 비교해 볼 때에 가장 많은 자선단체의 기부금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뭐 이제 바이든도 들어서자마자 중국에 대해서 완전히 문을 닫기 시작했는데 몇 년 전에 나온 이제 케네디 스쿨 하버드 대학의 케네디 스쿨에 학장을 역임했던 앨리슨 죄송합니다. 그램 앨리슨 교수가 학장이 책을 쓴 게 예정된 전쟁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번역본도 나와서 읽어보시면 재밌을 텐데 지난 500년 동안 항상 기존 세력이 슈퍼파워가 있으면 신흥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데 기존 세력의 신흥 세력이 갈등을 하게 된 것이 지난 500년 동안 16번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6번 기간 동안에 12번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참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유일하게 안 된 거가 예를 든다면 영국이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는데 미국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둘 사이는 전쟁이 안 일어났지만 다른 경우에는 대부분 전쟁이 일어나서 특별히 문명도 다른 중국하고 미국이 이제 충돌하기 시작을 하면 원래는 1980년대 초에 일본이 이렇게 떠올랐는데 이거를 미국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엔화 가치를 2배로 올려갖고 엔고를 만드는 바람에 완전히 주저앉혀서 지금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이 되어 왔는데 중국은 그때가 이제 일본이 미국 GDP의 30% 정도 됐을 때니까 그것이 가능했는데 지금 중국은 70%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가능할 거냐. 그런데 지금 아주 강한 스탠스를 입장을 취해가지고서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중국이 쫓아오는 속도는 주춤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갈등이 터질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제일 화약고는 한반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 태제대학교가 새로 생기면서도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학생들 엘리트들을 데려다가 다 장학금 줘갖고 미래의 리더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야 된다. 예를 든다면 미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을 이해를 못하고요. 중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을 이해 못하는데 이렇게 보이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영국에서 독립했기 때문에 독립할 때 가장 큰 가치가 사실은 개인의 자유였습니다. 개인의 자유.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게 자유고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총기 규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보게 되면 저게 나라냐, 총기 갖고 맨날 이렇게 그 살인도 하고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래서 코로나 벌어졌을 때에 한 명도 다니지도 못하게 블록케이드 했을 때에 저게 나라냐, 이 독재 국가지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은 중국을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유교적인 가치로 보면 제일 중요한 거가 공동체가 더 중요하지, 한두 명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면 그건 단호하게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것이 유교적인 전통에서의 그 어떤 가치 체계이기 때문에 둘이 서로를 전혀 모른다. 해서 이것은 한국 같은 이제 리더들이나 아니면 이걸 이해하는 중국의 리더들, 앞으로 미래의 리더들을 키워내야지만 미중 갈등을 해결해서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보면은 밝게 만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윤세수라고 지금 디지털, 예, 동경대학 교수가 쓴 대학이 무엇인가라는 책에서는 미디어, 그러니까 서로 매개하는 것으로서의 개념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문명사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인쇄술, 두 번째가 지금 디지털로 새롭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쇄술이 그럼 뭘 이렇게 변했냐? 우리나라는 이제 직지가 있어서 훨씬 더 먼저 됐습니다만, 이제 유럽에서는 이 인쇄술이 가장 먼저고요. 근데 뭐 대학도 이제 변화해야 된다.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피터 드러커가 97년에 앞으로 30년이 지나면은 대학이 역사적 유물이 된다. 토마스 프레이는 2030년이면 세계 대학 절반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20세기식 방식으로 가르치는 대학은 이제 바뀌어져야 됩니다. 대학의 얘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뉴욕 타임즈에서 나온 건데, 대학이 옛날에는 깨우쳐주고 계몽해주는 곳이라고 했는데, 미국에서조차도 요즘은 대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unemployment factory, 즉 실업자 양산하는 공장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대학 나와서 52만 명이 실업자로 있습니다. 대학을 너무 많이 가죠. 사실 갈 필요가 없는데, 디플로마 학위는 집안의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시험은 입시는 쓸데없는 경쟁을 시켜서 애들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수능이라는 것을 50만 명을 시험을 봐갖고 등수를 쭉 매기니까 학교도 서열이 다 등수대로 생기고, 여기 못 가면 1점이라도 자기가 아까우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경쟁하고 점수도 따려고 시험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보면은 전공을 이제 20세기는 쪼개가지고 작은 거를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쳤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대학에서 전공을 가르쳤는데, 하버드 대학의 도서관에서 이제 서지학자로 일하는 아우스만이라는 사람이 지식이라는 것도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뭘 갖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봤더니 대학에서 신간이 나온 다음에 몇 년 지나면 아무도 안 찾아보는가, 새로운 신간들이 계속 나오니까 봤더니 물리학은 13년 있으면 거의 책 안 찾아가더라. 경제학 9년, 수학 9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대학에서 교수들이 교과서 하나 들고 30년 전에 박사 받을 때 가르친다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사회학자들이 말할 때 이 세상의 조직 중에서 두 개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조직이 있다고, 하나가 교회고 하나가 대학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 망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요즘 여러분들 유럽 가보시면 알겠지만 성당, 그런 교회 이런 데 가보게 되면 거기에 기능이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밀라노에 보면 밀라노 안으로, 지금 이제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미국에서도 온라인 대학을 한번 만들어서 지금 스탠포드나 하버드가 거의 1억 정도 등록금을 7만 불, 8만 불을 내는데 자기는 2만 불 갖고 하겠다. 충분하다. 그 이유는 캠퍼스를 안 갖겠다는 거거든요. 거의 50% 이상이 캠퍼스 유지에 돈이 들어가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왜 도서관을 갔냐? 뭐 구립도서관, 시립도서관, 중앙도서관 뭐 다 있는데 거기 가서 있으면 되는 거지. 굳이 왜 학교에다가 체육관 만들고 이걸 하느냐?
저희도 이제 완전히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숙사에서만 있지 학교 캠퍼스가 저희 대학 본부만 있지 없습니다. 캠퍼스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드냐면 제가 고려대학교 총장할 때 그 화장실의 화장지 값만 종이값만 1년에 1억 이상 결제를 하고요. 방향제를 1억 5천 정도를 결제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유지하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예를 들면은 도서관을 유지하는데 대개 100억 정도가 듭니다. 신간 다 사서 거기다 딱지 다 붙이고 꽂아놓고 도서관 건물 유지하고 냉난방 해야 되고 하는데 100억 정도 드는데 저희는 지금 태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전자책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해외 영어로 된 책 한 45만 권, 국내에 나온 대부분의 책 7만 권이 교보문고에서 보는데 7만 권을 교보문고에서 보는데 사서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보문고가 가지고 있는 거기 들어가서 빌려보면 15일 동안 800원만 내면 되는 거고요. 15일 되면 반납할 필요도 없이 저절로 꺼지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돈은 거의 50분의 1, 1년에 사서 2명이 이 학생들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동대학에 가서 특강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한 2030년 정도까지 이제는 전자책으로 다 바꾸세요. 그러면은 좀 기존에 있던 도서관 사서들은 좀 미안하지만 다른 일을 좀 하시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 대출을 받나 뭐 이런 거를 유지하고 종이책을 붙들고 있는 거가 사실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젊은 애들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제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출판사가 큰 데가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인데 거기 대표를 외국에서 이제 회의 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다 전자책으로 하고 책도 예를 들면 경제학 원론이 뭐 200불짜리 책이 있다고 그렇게 안 판답니다. 30개 챕터가 있으면 챕터별로 팔기 때문에 5불씩. 그러면은 학생들은 시험 때 되면은 뭐 12장, 뭐 15장 이렇게 그것만 사서 보면 되는 거라서 훨씬 더 그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교보문고에서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책을 하나 이제 보내달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아직 책이 안 나왔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요즘은 옛날에는 종이책을 먼저 내고 전자책을 냈는데 요즘 그렇게 안 하고 전자책을 먼저 내고 이게 잘 팔리면 그 다음에 종이책을 낸다고 그래요. 종이책이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이제 사다 준 적이 있는데 제가 영국에 그 이제 샤브링 fellows 돼서 한 3개월 정도 교환 교수로 갔는데 노팅엄 대학에서 회의가 있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묵고 있냐고 해서 제일 그 중앙에 유서기포 호텔에 묵는다고 그랬더니 아 거기냐고 그 옆에 교회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금요일 날 밤에 너무 시끄러워서 그 다음날 나가 봤더니 애들이 거기서 뭐 파티하고 뭐 난리를 쳐요. 나중에 가서 그 여기서 찍고 온 사진인데 노팅엄 그 교회는 높은 천장이 교회가 있으니까 그거를 4층으로 나눠서 낮에는 패밀리 레스토랑하고 저녁 때는 이렇게 바가 돼가지고 칵테일 팔고 거기서 애들이 춤추고 놀고 그러고 이제 스테인드 글래스는 이거는 문화재니까 손 못 대게 해서 이렇게 다 예수님을 데려다 데서 거기서 이제 먹고 놀고.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그럼 그 옆에 진짜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요일 날 들어가서 한 11시쯤 예배 드리러 갔더니 할머니들 저렇게 큰 교회인데 할머니들 7분 정도가 맨 뒤에 벤치에 앉아 있으면서 왜 동양 사람이 들어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러 왔다 그랬더니 예배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전부 다 관광지로 변했지 안 망한다고 그러지만 기능이 다 변했는데 대학도 이제 온라인 대학으로 막 바뀌게 되면 앞으로는 이제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자, 인쇄술에 대한 걸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책을 그 피렌체에서도 이제 거기가 르네상스의 시작인데 거기서도 보게 되면 대부분 거기가 뭐 하냐면 필경사들이 하나하나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서 책을 만들어서 귀족들만 책을 이제 워낙 비싸니까 갖게 됐었습니다. 1년에 한 2-3번 필경사들이 필경하고 필경사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구텐베르크가 저거를 이제
인쇄술로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시작을 1550년경에 하다 보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1088년에 보통 이야기하기를 유럽의 최초의 대학을 볼로냐 대학이라고 얘기를 한 1088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그 이전에는 지식을 얻으려면 귀족들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돈을 많이 주고 지식인들을 데려다가 이야기를 과외식으로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산업화가 좀 되면서 도시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도 돈을 벌게 돼서 야 우리도 좀 듣고 싶다. 그래야지 세상 돌아가는 걸 알고 미래를 알 수 있지 않냐라고 해서 돈을 모아서 유명한 지식인들을 불러다가 시작을 한 것이 볼로냐 대학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이제는 지식인들이 와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이야기를 들어야지만 그걸 가지고서 자기가 지식을 깨닫게 되는 거고, 책을 산다는 것은 필경사가 귀족이나 살 수 있지 굉장히 비싼 거였는데 저렇게 이제는 대량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대학이 충격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종교개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전까지는 성당에서 신부님들이 로마 교황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저 당시에는 글을 읽는 사람이 3%밖에 안 됐고 여성은 1%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뭘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면 예수님은 목자다 이렇게 스테인드 글래스에서 그림을 이렇게 해놨고요. 모세가 십계명을 갖고 왔다. 그 스테인드 글래스가 성당에 있는 거가 다 그 이미지를 신부님이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였는데, 왜냐하면 라틴어를 못 읽으니까.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고 면죄부도 팔고 종교가 너무나 시스템이 잘못돼서 타락하게 되니까 루터가 안 되겠다라고 해갖고 96개 조항을 이제 써붙여갖고, 근데 이때 처음으로 금속활자를 이용해서 만장을 찍어가지고 여러 교회에다 붙여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루터가 한 게 뭐냐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독일어로 이것을 찍어서 적폐로 3,000권씩 찍어갖고 보여주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확산이 됐고, 일반 신도들이 읽어보니까 하나님과 교황의 말이 전부인 줄 알아, 하나님의 말을 교황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로마 카톨릭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온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개개인의 인간을 이렇게 사랑을 했고 개인이 중요하다. 하늘로부터 천부적인 온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할 정도로 한 개인을 중요시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인간에 대한 재발견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술에서도 원래 로마하고 그리스 때는 사람에 대한 것, 다신교였는데 그게 없어지고 313년에 로마에서 국교를 기독교로 하면서 1000년 동안을 이제 기독교로 하던 것을 이제는 개인의 그 재발견 이렇게 되면서 사람을 그리기 시작하고, 이거 사실은 르네상스가 되기 전에는 불가능했던 것인데 사람을 발견하면서 그리스나 로마 시대 때의 사람의 개념을 다시 끌고 들어서,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라고 얘기를 했고, 사람의 몸을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서서히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을 한번 분석하고 이것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온 거가 과학혁명입니다. 이때 이제 그 지동설도 나오기 시작했고 천체도 보기 시작했고 인간 중심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권한을 다 줬다. 우리도 알게 됐다 해서 시작한 것이 연금술사도 나오고 하면서 16세기, 17세기, 그러니까 인쇄술이 나온 다음부터 완전히 과학이 새로운 것이 막 100년 동안 코페르니쿠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면서 변화가 돼서 그것이 모아져서 결국은 산업혁명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프란시스 베이컨도 16세기에 뭘 얘기하냐면 이제는 knowledge is power, 아는 게 힘이다,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하나님의 뜻만 따라서 살면 된다라고 해서 기독교 로마 카톨릭에 종속됐던 것부터 인간을
발견하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육이 시작이 됐고 이제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확산되면서 과학이 확산이 되고 새로운 현상들을 막 발견을 하다가 결국 산업혁명이 됐고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인간의 중요성, 신과 왕이 다스리던 세대에서 개인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면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미국에서는 이제 왕권을 싫어했고 메이플라워 타고 가서 1776년에 독립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독립을 했죠. 이때 나오게 된 가장 아주 재미있고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 역사를 봐도 그렇고 대개 왕조가 250년에서 300년이면 이게 끝난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왕조가. 왜냐하면 이게 부패하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고착화되는 상태가 300년. 우리나라도 그래서 원래 좀 특이한 건데 조선시대가 500년 간 거는 유교로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왕들이 굉장히 노력해요. 원래는 이제 영종조 때 한번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500년을 왔지만 대부분의 전 세계에서 200년, 300년 넘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타나게 됐냐면 이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건데 상상하지 못하는 이제 개인권이 등장하면서 그 미국에서 건국의 아버지들이 제퍼슨, 워싱턴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자. 정치도. 그래갖고 그 이전에는 왕들이 다 다스렸던 거였는데 대통령제라는 것을 발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왕이 모든 입법, 행정,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던 것을 쪼개자라고 해서 삼권 분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4년 임기를 투표에서 뽑혔다가 마치고 나서 한 번 연임을 하고 8년 된 다음에 나는 이제 그만하겠다 그랬더니 부하들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그만하시면 어떡합니까? 왜냐면 여태까지 왕이 죽어야지 그 다음에 이어받는 건데 자기는 8년만 하고 안 하겠다.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안 해. 이제 더 이상 안 해. 워싱턴이 그러니까 그러면 아들한테 줄까요? 그랬더니 워싱턴이 그게 아니고 나랑 같이 건국의 아버지인 제퍼슨이나 애덤스나 해밀턴의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뽑히면 그 다음에 하게 해. 그래서 대통령제가 만들어진 게 지금 250년 정도 전 세계가 이제 대통령제가 굉장히 많이 펼쳐지게 된 발명품입니다. 인간이 만든 발명품. 어떻게 보면 이거를 좀 단순화시켰지만은 인쇄술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혁명들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요즘 생각해보면은 미국도 민주주의가 거의 한계에 온 것 같고 대통령제라는 이 시스템을 정치 소위 공학적인 차원에서 자꾸만 이용하고 표만 얻으면 된다라고 해서 거의 한계에 온 게 아닌가. 이전에 AI가 오늘도 제가 아침에 칼럼 썼는데 AI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지금쯤이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다 좀 몸부림을 앓고 있거든. 리더십에 대한 거. AI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정치 시스템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행동들, 요번에도 공천 받았다가 다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옛날에 한 것들을 다 기록을 이제는 피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하게는 칼럼에서 못 썼습니다만 예를 들면 AI가 뭘 할 수 있냐면요. 모든 상임위에서 하는 발언들을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AI가 말로 한 녹음된 거를 갖고 AI한테 얘기하면 AI가 모든 걸 전부 다 이거를 이제 그 스크립트로 문장으로 바꾸고요. 그걸 2페이지로 요약해봐면 2페이지로 요약하고 어느 의원이 무슨 단어를 많이 썼는가를 얘기해버리면 막말한 그런 거가 다 분석이 AI가 뭐 몇 분 안에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헛말을 한다든가 거짓말을 한다든가 나중 가서 책임 안 지는 말을 한 것은 다 분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이 다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새로운 형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라고 하지만 한 10년쯤 20년쯤 되면은 야 옛날에는 그렇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했대. 지금은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가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아니면은
서로 채팅하는 그 내용을 막 1억 개씩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보게 되면 어느 지역에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론조사도 저 같은 경우도 저는 한 번도 전화가 오면 여론조사에 전화를 안 받는데 이제 여기 여론조사 전화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다 다를 텐데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해갖고 계속 하는 거는 그 사람들 지금은 장사하지만 아마 10년쯤 지나면 여론조사 기관들은 완전히 다 없어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 다음 소프트 뭐 지금 이름 바이브로 바뀌었습니다만 빅데이터 분석하는 데에서는 거의 1억 개씩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냐면요. 미국의 삼성이나 LG가 세탁기를 팔고 싶다. 근데 옛날에 프랑크푸르트에서 그 세탁기 문을 닫았다가 부러지는 바람에 난리가 나서 서로 소송전까지 벌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 이제 아는 친구가 거기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를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미국의 맘카페에 들어가갖고 거기서 자기가 이제 가입을 한답니다. 근데 자기네들끼리 막 떠드는 얘기들을 다 긁어 모아갖고 1억 개 이상을 긁어 모아갖고 무엇을 가지고서 자기 그 세탁기 자랑을 하냐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기능이 좋다, 예쁘다, 잘 빨린다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이거 새거 나왔어. 그런데 미국에서는 뭐 나 월풀 써, 메이텍 써 이런 저 세탁기 쓰면서 하는 말이 나 이거 13년 썼어, 이거 12년 썼어, 오래 쓰는 거. 그러니까 우리하고 전혀 그런데 프랑크푸르트에서 문 닫다가 깨졌다고 이거는 완전히 이 제품은 안 된다고 생각할 테니까 LG하고 삼성이 이렇게 난리가 난 소송전을 벌인 거였거든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송기령 거기 부사장이 옛날에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몇 가지 얘기가 들으면 이런 얘기를 빅데이터로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얻어내는데 보통 뭐 신문사에서 책의 향기하고 책을 소개해 주게 되 토요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토요일 날 제일 시간이 많아서 책에 대해서 볼 것 같지만 조사를 해보면 전혀 아니랍니다. 토요일 날은요, 뭐 결혼식에도 가야 되고 뭐 어디 가야 돼서 일이 바빠서 신문을 자세히 안 보고 월요일 날 회사 갔다가 힘들고 그러면 내가 뭐지? 내가 좀 나 발전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사람들이 책을 검색하는 제일 많은 날이 화요일 날이랍니다. 그래서 신문사에다가 책 광고를 하려면 화요일 아침에 해야지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요, 불금이 없어진 거 아시죠? 몇 년 전까지는 불금이었는데 요즘 금요일 날 술 먹으면은 젊은 사람들 큰일 납니다. 와이프들이 다 빨리 금요일 오후부터 어디 떠나야지. 그날 친구들끼리 술을 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운 사실이 재미있는 거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일하러 회사를 가는 게 아니라 놀기 위해서 회사를 가서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아이도 이제 그쪽에 종사하면서 이렇게 검색을 빅데이터를 해봤더니 호텔 예약, 비행기, 철도 예약 제일 많은 날이 어느 날이면 월요일이랍니다. 일요일까지 놀고 그다음 이번 주에 어디 가서 놀아야 되나 와이프한테 이거 하려고 월요일 날 다 예약하고 회사 가서 이거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갔는데 그거를 물어보면 설문조사하면 나 월요일 날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을 인터넷상에서 조사를 해보면 다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제 얘기가 빛났습니다만 정치 얘기하다가 이 레이 커스와이라는 사람이 실리콘밸리에서 IT 산업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15년 전에 이 책을 Singularity is near, 특이점이 곧 다가오고 있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특이점이 온다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했는데 그게 두꺼운 책입니다. 이 사람 말이 뭐냐면 원래 인간의 지능이 이런 식으로 발전해서 서서히 발전해 왔는데 초록색처럼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컴퓨터하고 인간이 연결이 되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인간의 지능이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게 2045년입니다. 2045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7만 년 전에 사라졌던 네안데르탈인하고 지금 현재 인류하고의 차이보다 지금 인류하고
2045년의 인류가 더 큰 차이를 보일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저희들 아까 이제 여기 스마트폰이 이게 2007년에 나와서 지금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 스마트폰을 만들어 이게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이게 옛날 같으면은 그냥 전화기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지금 전화기에다가 컴퓨터에다가 사전에다가 스테레오에다가 그 다음에 비디오 카메라에다가 뭐 그냥 카메라에다가 온갖 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오고 나서 젊은 사람들은 이게 없으면 하루도 생활을 못합니다. 이게 우리 몸의 거의 10%는 들어와 있는데 이런 거가 앞으로 2045년도가 되면 50% 정도가 들어온다는 거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이 뛰어나는 거죠. 제가 SK하고 같이 일을 많이 하는데 작년이 SK 장학 퀴즈가 50주년 되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장학 퀴즈가 좀 인기가 너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지금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시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인기가 좋았는데. 그래서 없애라 그랬어요. 제가. 그거 소용없다. 30초만 주면 우리나라 애들 고등학교를 다가 이것만 갖고 있으면 30초만 주면 다 장원할 수 있는데 다 답이 있는데 그걸 갖고서 여기다 머릿속에 넣어갖고 다니는 게 무슨 대단한 거예요. 옛날에 저희는 70년대 대학 다닐 때 전화번호 한 100개 외웠는데 지금 2개 외울까 말까 여기다 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자꾸 옛날 생각만 하고 외워라 저희 중학교 때 주판 5급까지 따고 그랬는데 지금 AI가 나오니까 AI 쓰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AI를 쓰지 않으면 감점하겠다는 교수들도 있거든요. 쓸데없이 왜 컴퓨터 프로그램을 왜 하냐? 10시간 걸릴 거 얘가 1분이면 해주는 거야. 그걸 왜 배우냐? 배울 필요 없다. 제가 갤럭시 24를 하나 사갖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13개 언어로 지금 통역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한국말로 하면 1, 2초 뒤에 저쪽에서 영어로 다 전달되고 영어도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영어, 영국 영어, 인도 영어. 그래갖고 저쪽에서 영어로 하면 여기가 돼요. 테스트를 해봤더니 제가 일본말하고 중국말을 할 수 있어서 해봤더니 거의 영어랑 다 완벽하게 합니다.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의 시기 속에서 얼마나 빨리 바뀌냐면 이렇게 바뀔 텐데 얼마 전에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라고 해서 인류 문명사를 잘 써갖고 베스트셀러가 돼. 저 친구가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냈는데 저기서 똑같이 2050년 정도가 되면 데이터교, 종교가 데이터교가 되고 데이터가 제일 신봉하게 돼. 무서운 거다. 그래갖고 2050년 정도가 되면 인간이 호모 데우스, 신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적인 존재처럼 갈 거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바벨 타고 다시 쌓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었지만 지금은 생명을 단백질을 가지고서 합성할 수 있는 기술도 있고요. 3,000불 정도만 내면 미국에서는 인터넷으로 이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키트 같은 거를 팝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기 밥솥 같은 거를 통해서 이걸 뜨뜻하게 만들어 거기서 생명체가 막 들어가게 단백질 합성하는 거를 팔고 그래갖고 세상의 인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를 정도고요. 의학도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에는 산업 구조가 이제 다 컴퓨터가 모든 곳에 다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품종은 많지 않습니다. 저 포드 자동차도 T 한 모형 가지고서 똑같은 걸 계속 쪼개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컴퓨터가 들어오고 나면서부터 MIT 교수들이 피오라고 세이블 교수가 2번째 산업 분수령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자수 같은 경우도 옛날에 한 가지 자기가 패턴을 알면 그걸로 했는데 이제는 컴퓨터 자수를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명령만 내리면 300가지, 400가지를 다 컴퓨터가 자수를 하기 때문에 품종을 조금 하면서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카운티스 마라라는 그 남성용 이제 넥타이 만들고 하는 카운티스 마라 이 뒤에 보면은 재밌는 말이 써 있습니다. 뭐가 써 있냐면 이 넥타이는 전 세계에서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차는 겁니다. 야, 그럼 이거 굉장히 희귀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80억 인구에서 남자 40억 그다음에 넥타이 매는 사람이 한 1억 정도 된다고 친다면
100만 분의 1이면 100개만 만들어도 100만 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넥타이를 100개만 만들어서 이게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찾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이 패턴을 만들려면 옛날 같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때 똑같은 건데 지금은 다양한 게 이게 또 이제 AI까지 되게 되면은 지가 마음대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 미국의 백화점을 가보시면 느끼시겠습니다. 백화점에 가보면 거의 창고 정리합니다. 백화점이 이제는 쇼룸으로 바뀌지 백화점에서 물건 안 사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백화점 가게 되면 찍어보고 온라인으로 사지 백화점에 직접 사는 친구 없거든요. 세일하거나 이럴 때만 사죠. 그 우리나라 백화점이 굉장히 영리한 것 중에 하나가 대개 롯데 같은 데도 자기가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을 이제 같이 만들고 있고 롯데 백화점에서는 이거는 이제 어떤 쇼룸처럼 보여만 주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가 뛰어나게 하는 거가 롯데가 백화점도 가보시게 되면 알겠지만은 명품관으로 다 바뀌어서 거기는 이제 이 온라인으로 안 파는 그런 것만 바꾸는 걸 이렇게 확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책 장사하다가 지금 미국을 완전히 모든 유통을 다 잡았는데 그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고요. 플랫폼을 하나가 독점한 그래서 쿠팡이 맨 처음에 그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데도 손정희가 1조씩 투자를 하는 거는 하나가 잡으면 위너 테이크스로 혼자서 독식할 수 있는 승자 독식의 시대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서브스크립션 비즈니스라고 매 휴대폰도 굉장히 우리가 뭐 많이 쓰고 있지만 한 달에 얼마씩 다 내고 계시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고요. 제가 이재용 회장하고 이재용 회장이 정모일 때 삼성에서 미래기술연구회라고 해서 매달 조찬 모임으로 연구를 할 때 바이오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바이오에 외국 사람들도 불러다가 하고 그랬는데 바이오 산업에서 대형 바이오 회사들을 저희가 이제 빅파머라고 얘기하는데 파머 그 스토티컬 인더스트리 해갖고 이제 대형 외국에서 예를 들면 뭐 파이자라든가 이런 큰 회사들이 전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은 지금은 절대로 치료약을 안 만듭니다. 치료약을 만들어서 완치가 되면 그러면 끝나니까 치료약을 만들게 되면 대부분 그 약값이 수천만 원 정도 당하게 받던가 치료약을 안 만들고 뭘 만드냐면 이게 서브스크립션 비즈니스랑 똑같은 건데 당뇨병 약 매일 드시잖아요. 고혈압 약 매일 드시잖아요. 고지혈증 약 매일 드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80억 인구 중에서 한 20억이 고혈압 위험군, 당뇨병 위험군이라고 하면은 100원짜리 약을 매일같이 1억 명만 먹으면 매일 100억씩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아이디어 내갖고. 그렇게 해서 파는 거지 절대로 완치약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넷플릭스도 완전히 맨 처음에는 비디오 빌려주는 회사에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고 하는데 이 정도로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게 지금 CGV 같은 데가 다 망하고 있는데 영화관을 안 가잖아요. 젊은 사람들 다 넷플릭스 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서 세상이 빨리 바뀌고 있는데 우버 같은 경우가 여러분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전화로 불러갖고 우버 타는데 우버가 완전히 공익임선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갖고 있고 자동차 한 대 없고 운전기사 한 명도 없는데 이거 부려먹고 자기가 거기서 소위 말하는 고리 띄워먹는 건데 우버가 지금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삼성보다 높습니다. 제가 조사할 때 8년 사이 첫 스타트하고 8년 사이에 14,000배의 기업 가치가 늘어났어요. 한 가지 더 재밌는 거를 이것도 이제 엉뚱한 이제 나중에 상상력을 얘기하려고 제가 얘기하는데 머리를 써야 된다. 상상을 해야 된다. 지난 코로나 사태 때에 LG가 텔레비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파는 회사인데 1년에 코로나가 나오니까 전부 다 텔레비들을 많이 사서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1년에 2,500만 대씩 팔렸답니다. 3년에 한 7,500만 대가 팔린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판 거는 한 뭐 그중에 5%도 안 되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텔레비 팔아도 돈을 벌었지만 리모컨으로도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컨은 무슨 돈을 버냐? 그때 리모컨 좀 만드는 값은 1불이 안 들어서 한 99센트면 만든답니다. 그런데 이거 뭐 영업 비밀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넷플릭스, 아마존, 유튜브 같은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심어주는데 한 1불 이상씩 받는다. 그러니까 저 회사로서는 저걸 누르고 자기 거 많이 받으면 좋은 거니까 하는데, 그러면 네 팔면은 1억 불을 벌어요. 저 리모컨에서. 그 저게 지금은 다 컴퓨터로 네트워킹이 돼 있고 전 세계에서 유튜브나 저런 거를 얼마나 직접 들어가서 보느냐 하면 게다 카운트가 돼서 0.001센트라도 노래방처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게 그냥 열심히 일한다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식으로 돈을 버는 세계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도요타가 자동차 공장하다가 지금 3년 전에 CES 라스베가스에서 자기네 우븐 시티 한다. 스마트 도시 만든 걸로 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富士산 앞에다가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데 이제는 서울이나 이런 뉴욕처럼 대규모의 대도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만 명, 5만 명이 모든 것이 이제 원격으로 온라인으로 다 디지털로 연결이 되면 원격 의료, 원격 교육 다 이런 식으로 21세기에 바뀌게 되면 더 쾌적한 지방 도시들이 훨씬 더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라고 해서 그걸 만들겠다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 우버시티를 가서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차량 다니는 데도 정해져 있고 차량이 달리면서 거기서 자동 전기 충전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고요. 사람 사는 것도 굉장히 쾌적하게 만들 수 있다. 사실 원래 20세기 처음 시작할 때 대공황 바로 지나서 1929년이 대공황이었는데 1930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지어졌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여러분 세계 최고의 100층이 넘는 이제 저 고층 건물이 저게 얼마 만에 지어지는지 아세요? 저거 짓는데 아까 우리 뭐 필립스 우리 대표님도 얘기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저게 1년 45일 만에 지어졌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걸 다 조립식으로 철강을 하고 한 다음에 뉴욕시에서 거기까지 기차 철도를 만들어줘 갖고 조립된 거를 다 날라다가 거기서 조립을 해갖고 올라간 게 저게 세계적인 건물 1년 45일 만에 지어진 건물. 처음 하셨죠? 왜 이렇게 했냐면 뉴욕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맨하탄에 다 몰리게 해갖고 경쟁력을 높인 겁니다. 왜냐하면 대량 생산 체제에서는 한 군데 모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계천 이렇게 뜬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가 단축 공장, 모든 실 공장 이런 거 한꺼번에 모여 있으니까 일본에서도 와갖고 패턴 가지고 와서 청계천에 오면 일주일이면 모든 패션들을 다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모여서 있기 때문에 20세기가 최고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때문에 지역이 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까지 이제 작년이 2023년이 아마 인류 문명사에서 꽤 획기적인 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챗GPT가 2022년 11월에 3.5가 나왔을 때에는 미국 변호사 시험이 20%밖에 합격을 못했는데 딱 5개월 뒤에 4.0이 나오니까 90% 합격했거든요. 점수. 그러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되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레이 커즈와일이 2045년 정도가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지금 이거 다 AI가 그린 거고요. 그림, 그 다음에 이미 제가 1990년대 이제 미국에서 막 돌아오기 그때쯤 해서는 제일 인기 있는 데가 뭐냐면 스포츠 저널리즘이었습니다. 스포츠 기자들이 스포츠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 기사 쓰는 거. 지금은 스포츠 기사는 거의 대부분 AI가 씁니다. 왜냐하면 경기 결과만 알면 통계 자료를 다 가지고서 그걸 금방 자동으로 써주기 때문에 결과 보고 하지 이걸 사람이 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통계가 다 있어서. 말로 하는 거. 저 알파고는 벌써 구시대 얘기가 됐습니다. 바둑 같은 거 이 정도는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를 내가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친한 치과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젊은 친구 하나 데려다가 유튜브를 이틀 만에 만드시는데 사실 2시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육아나 애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요
저기다 챗 GPT에다가 요즘 코파일럿 이런 걸로 이제 챗 GPT가 이제 발전되게 막 나오고 거기다가 뭘 명령을 시키냐면 미국에서 제일 뛰어난 육아 애들 교육에 대한 책 10개만 소개해줘. 쫙 소개해 줍니다. 그럼 거기 쭉 본 다음에 나 이 책 괜찮을 것 같아. 이 책 보고서 이름을 한다면 자, 이 책이 있어. 이 책을 2장으로 요약해줘. 그럼 얘가 2장으로 요약을 해주고요. 2장으로 요약하면 여기서 그러면은 내가 한 10분짜리 유튜브를 만들고 싶은데 이거를 시나리오를 써줘. 그럼 얘가 시나리오를 쫙 써줘. 그런 다음에 요즘은 다른 이거하고 연결된 앱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서 자 그럼 이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동영상을 만들어줘. 요즘 이제 소라라는 게 최근에 나왔는데 동영상을 나와서 그 외국인이 나올지 뭐가 나올지 조금 이따 이제 그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기 있나요?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데는 이제 편한데 여기서 안 갖고 온 것 같은데 소라가 동영상을 다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스크립트가 이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이거를 남자 성우 목소리로 해줘. 그럼 해주고 영어로 번역해주면 영어로 번역하면 영어 성우로 해주면 해주고 그 양반이 만든 것 중에서는 재미있는 거가 야 이게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좀 설득력 있게 해야 되면 초등학교 5학년의 목소리로 낭독을 해줘. 얘가 해줍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2시간이면은 자기가 원하는 유튜브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만 있으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이제 태제대학에서 뭘 하려고 하냐면은 성인들 대상으로 AI 활용법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거 쓸 수 있을까? 근데 다 있는 데는 못 쓰시거든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가지면 좀 이해가 좀 되실 텐데 여태까지 우리 인간이 우리나라도 1950년대에 평균 수명이 53세였습니다. 지금 여성이 86세고 남성이 우리나라 80세입니다. 2015년에 나온 타임지 표지 모델에 어린 아이가 있는데 자 얘가 몇 살까지 살까라고 했더니 여기에 142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여태까지 거의 30년을 한 세대라고 해서 2세대 살면을 가는 걸로 다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기 자식 세대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결혼해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을 똑같이 키워갖고 60대면 퇴직해갖고 10년 안에 다 돌아가셨고요. 그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안 변한 거냐면 이 2세대 사는 거가 통계가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고려시대 때에 임금님의 통계는 있어서 보게 되면 뭐 독살도 당하고 그랬지만 평균 수명이 43세였고요.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는 임금님들이 46세였습니다. 우리가 1950년대 53세였는데 한 50년 만에 세 번째 한 세대를 더 살게 됐거든요. 더 놀라운 결과는 2017년에 WHO 세계보건기구하고 영국의 제일 유명한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하고 공동조사를 해갖고 2030년에 전 세계의 1위 수명 국가가 어딘가라고 해봤는데 나온 게 외국 신문에도 나오는데 사우스 코리아가 1위였습니다. 왜 그렇지? 건강검진하고 뭐 나이 드시면 1년마다 하고 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의료수가 굉장히 싸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런 이제 패스트푸드 안 먹고 굉장히 밸런스되어 있는 거 먹죠. 또 운동이나 건강 많이 하시죠. 그다음에 텔레비 틀면 30%가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텔레비 틀어보면 이런 나라가 없기 때문에 야 이거 좀 말도 잘 듣죠. 그래서 한국이 1위로 이렇게 뽑혔는데 제가 이제 항상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 제 친구들도 뭐 여기 저보다 위에 계신 분도 많습니다. 15년 전에 회사에서 은퇴한 애들이 많은데 요즘 뭐 하냐면 아직도 등산 다니고 소주 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30년 동안 등산 다니래. 앞으로도 창창하게 앞으로 30년 더 살지도 모르는데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개념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저는 이제 주장하는 게 50대가 다니는 학교가 있어야 된다. 50대, 60대가. 이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뭐 농담으로 그랬는데 제가 교양 과목은 예를 들어서 이제 건강 관리하는 거,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포트폴리오 경제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돈 안 뺏길까 이런 걸 이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90세까지 유지하는 방법 이런 걸 해줘야 된다고 하고 제가 아이디어를 나중에 뭐 이제 상상력에서 얘기하면 지금 지방 대학들이랑 문을 닫는다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뭐 최태원 SK 회장이나 최정우 포스코 회장한테 그 2, 3대 거기 좀 사주세요. 사갖고 거기를 50대, 60대가 유학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한 4년 정도. 여기 저 뭐 강남에 살던 사람은 어디 가라 그러면은 뭐 아이 내가 어디 가냐 못 가, 절대 못 간다 그러는데 유학을 가려면 갈 거 아니냐는 거기 가서 한 2, 30만 원 정도 내고서 그 뭐야 애들이 쓰던 기숙사를 부부 이제 숙소로 바꾸고 한 100만 원 정도 내고 등록금 내고 거기서 또 저희 같은 이제 이제 퇴직한 명예 교수들이 가서 또 가르치고 뭐 수학여행도 가고 한 4년 동안 하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거를 사실 시스템 디자인을 해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걸 안 해주고 이거 어떡하지 애들 안 나면 어떡하지 뭐 노인네들 다 먹여 살려야 되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알루미늄 깡통도 리사이클을 하는데 왜 사람을 리사이클 안 하냐. 60대도 리사이클을 하면 30년 더 써먹을 수 있는데 왜 이걸 리사이클 안 하고 맨날 등산만 가게 돼. 마치 옛날에 그 우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은 학교 안 다니셨잖아요. 그냥 사는 게 사는 거고 농사 짓다가 그냥 부모 밑에서 그냥 사는 거고 세상이 그런 거고 그냥 뭐 결혼하면 결혼했다가 애들 낳고 그냥 사는 거였는데 지금 우리 60대가 이 30년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분명히 50대, 60대가 뭔가를 배워서 80이나 90까지 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세 번째 라이프 사이클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고대 총장을 연임을 하면 스위지 스쿨 세 번째 50대, 60대가 다니는 학교를 만들려고 구상을 다 했었는데 뭐 하도 제가 개혁을 많이 해서 반대를 많이 받아갖고 이제 결국 그만두게 됐는데 사실 이런 걸 보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도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9 to 5로 5일 동안 일하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이틀이나 3일만 일하면 되는 거고 새로운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슬라이드에 안 놓는데 제가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미래학자를 옛날에 일본에 가서 만났는데 그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SK의 지주회사는 지금 일주일에 한 달에 금요일 2번은 쉽니다. 제가 또 이제 친한 후배라서 도와주고 있는 메디힐이라고 마스크팩 하는 그 회사는 금요일 날이 이제 오전 근무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농담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야 옛날엔 토요일이 반공일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공산주의 반대하는 날이야 반 공휴일의 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금요일 날이 앞으로 10년 이내로 다 쉬는 날이 될 겁니다. 이미 유럽은 주 30시간밖에 일 안 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여러 가지의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데 제레미 리프킨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21세기에는 주 3일 근무제가 될 거고 이틀은 자기가 세컨 잡, 뭐 개인 뭐 부업 같은 걸 하고 이틀은 교회나 무슨 봉사활동 자기가 취미활동 이런 걸 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이따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빠른 속도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서 생명 연장을 하는데 아까 레이 커즈와일이 2045년이 되면은 특이점이 와서 완전히 세상이 달라진다고 얘기했다고 그랬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사하고 대학을 만들어서 세계 문제를 푸는 대학으로 싱귤러리티 대학을 아까 특이점이라는 대학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여러 해 전에 쓴 책 중에 하나가 영원히 사는 법이에요. 자기는 거의 종교처럼 믿는 거예요. 2045년 되면 생명이 영원히 살지도 모른다. 하도 인공 장기니 이런 거. 그래서 이 사람은 한번 나중에 뭐 구글이나 이런 데 한번 레이 커즈와일을 찾아보세요. 이 사람 특이한 사람인데 지금도 자기는 그때까지 사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자기 영원히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하루에 비타민을 한 100개 이상 먹는다. 그래서 1년에 비타민 이 건강 보조식품으로 1년에 쓰는 돈이 한 11억 정도를 씁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때까지만 뭐 근데 요즘 새로 나온 책은 이 특이점이 더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해서 2045년 정도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도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라서 이제 뭐 번역도 됐는데 레이 커즈웰 책 한번 보시면 돼요. 이 지금 뭐 애들 뭐 우리 2,000명 된다 의들은 거의 상투 잡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요 의사가 그렇게 대단한 직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에서 최고로 심장병 의사 탑 10에 드는 사람이고 논문 제일 많이 쓰는 에릭 푸폴 교수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3권의 책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청진기가 사라진다라는 책이 이 책은 The Creative Destruction of Medicine에서 의학의 창조적 파괴라고 했는데 이제 청진기가 필요 없다. IT가 들어오면서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고서 이제 우리 의대 애들한테 특강을 한 적도 있고 두 번째가 청진기가 사라진 이유는 어떤 거냐면 의사들이 옛날에는 의학 백과사전을 외우느라고 본과되면 잠을 안 자고 그냥 계속 외워가지고 맨날 시험 봤는데 저거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의학 백과사전. 여기서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에 영어 제목은 The Patient Will See You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환자가 이제 의사 너를 쳐다보고 있을 거야. 여러분들도 병 걸렸다 그러면은 의사 그냥 직접 만나서 의사 선생님 말 듣는 게 아니라 다 네이버에서 찾아보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더 지식을 많이 갖고서 의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현재 딥메디슨으로 바뀌게 되면 지금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의대에서의 과가 영상의학과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찍은 거 분석해 주는 거.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다 영상의학과를 가는데 그러면 수술도 없고 응급도 없고 제일 좋은데 자 이거를 하는 거가 지금은 아날로그로 눈으로 판독하는 거예요. 다 틀릴 수 있는데 IBM이 왓슨이라는 걸 개발해 갖고 전부 다 컴퓨터로 데이터로 분석을 합니다. 안 보이는 것도 암을 전 세계의 한 가지 암을 수십만 건을 분석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뭐 눈으로 영상의학과는 10년 안으로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거죠. IBM이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제일 많이 돈을 투자하는 연구 프로젝트가 어디냐면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재용 회할 때 IBM이 바이오에 돈을 많이 들이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원래 FDA의 승인을 받으려면 1상 실험하고 2상 실험하고 3상에서 이제 사람 몸을 가지고 실험하는데 이게 제일 비싸기 때문에 90%가 여기에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IBM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서 약의 기능하고 사람의 컨디션하고를 놓고서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으로 돌리는 것을 하게 되면 실제로 사람 갖고 실험하는 걸 10% 줄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 대형 이제 제약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럼 이거를 계속해서 이 기법을 요즘 이제 뭐 바이오 인포메틱스라고 얘기하고 전부 다 바이오를 이렇게 컴퓨터로 분석을 하게 하니까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IBM의 슈퍼컴이 많이 팔릴 거니까 결국은 바이오에 투자를 하는 거가 IBM이 컴퓨터 팔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막 달라지고 있어서 모든 게 다 바뀌어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세상을 바꿀 미래의학 10대 기술 이게 제가 총장하면서 고대 의대가 빅5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빅5라는 거는 병상 수가 제일 많은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의료로 점프하자. 마치 제가 93년도에 중국의 상해를 갔더니 전화기가 없어서 상해 역 앞에 텐트 쳐놓고 교환수가 바꿔주는 그런 전화기가 있었는데 얘네가 전화선을 안 깔고 점프를 했고 지금 전부 다 휴대폰을 쓰지 않습니까? 베트남도 그렇고 점프를 하자. 병상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의학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10대 기술 이거를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의학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여기 유전자 가위라고 있는데 크리스퍼 가위는 이제는 우리가 유전자에서 미래의 병이 될 것 같은 것을 가위로 다 잘라내갖고 다시 삽입을 하기 때문에 유전병에 관한 것은 앞으로 한 10년 안으로 거의 다 치료가 사전적으로 될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근데 저렇게 되니까 인공장기도 만들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레이 커즈웰이 확실하게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막 펼쳐지게 되고요. 그런데 아직도 유학이나 디지털이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눈을 뜨고 디지털이 변하는 거나 AI가 변하는 거에 빨리 들어가게 되면은
세상을 훨씬 더 앞서서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인류가 대단한 것 같지만 아까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의 문명이 발전이 된 거라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요즘 뭐 해외여행도 많이 나가지만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나가는 게 우리나라는 한 40년밖에 안 됐고요. 전 세계적으로 상업용 비행기가 60년밖에 안 됐습니다. 전화기도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젊은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제가 미국 유학을 갈 때에 저는 이제 전액 장학금을 갖고 가서 비행값도 재단에서 돈을 내줬는데 결혼을 하고 왔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은 이제 제가 비행값을 내야 되기 때문에 스탠포드 여기서 그때 한 번에 못 가고 하와이에 들렀다가 LA 거쳤다가 스탠포드 가는 편도 비행기를 타고 스탠포드를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얼마였냐면 제가 그때 결혼을 하고 이제 떠났기 때문에 아파트 방 2개짜리 살고 있으면 그게 분양가가 42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전세값이 300만 원이었는데 제가 이코노미석 서울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그게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3억짜리 전세면은 한 번 편도 가니까 5천만 원쯤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뭐 한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애들이 방학마다 왔다 갔다 하죠. 우리는 3년이 가도 아 언제 고향에 가보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게 바로 3, 40년 전 얘기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얘기하기를 이제 레벨 AI의 시주를 보면은 이게 구글에서 이제 얘기한 건데 현재 레벨 0에서 1 정도 겨우 챗GPT 1 정도 된 거고 앞으로 이게 계속 발전이 되면은 슈퍼명까지 된다면은 상당한 단계가 벌어지는데 저 속도가 무지하게 빨리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 비서 거의 필요 없죠. 지금 아까 갤럭시 24 여기 했는데 이제는 전화는 확실하게 이제 통화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걸 갤럭시 23만 있으면 그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한국말로 얘기하면 저쪽에는 그 나라 말로 다 지금 13개 언어가 가능하고요.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활용을 AI로 활용을 못하니까 맨 처음에 포드 자동차 맨 처음에 나온다면 제가 이것도 챗GPT로 그린 건데 그려달라고 했더니 그려줬는데 제가 뭐냐면 처음에 그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거든요. 시골에다가 팔았는데 자동차가 이제 싸게 됐으니까 저기 포드 자동차에서 이제 막 시골에서도 막 산 거예요. 샀는데 뭐 길도 안 돼 있고 어디 다닐 데도 없잖아요. 자동차는 사놨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뭐를 썼냐면요. 자키를 올린 다음에 뒷바퀴를 돌려가지고 발전기를 해갖고 전기를 만들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AI를 쓸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게 돼 있어갖고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뭐 그냥 뭐 이거 하나 해줘 뭐 말로 물어보고 하는 정도만 쓰고 있는데 이 내용은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에서 2시간 이야기했다가 녹음된 거 딱 주면 얘가 다 알아서 풀어서 문자로 해주고 한 페이지로 정리해주고 다 정리해주고 누가 무슨 발언했나 어떤 단어 몇 번 썼나 다 계산해주거든요. 자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모든 사회 시스템이 바뀌는데 제가 제 밑에 통계학을 영어로 스태티스틱스라고 하는데 이게 스테이트라는 국가라는 데서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려면 통계가 필요하다. 근데 이 통계를 모두 숫자, 사람 숫자도 세야 되고 세금도 매겨야 되고 하니까 통계로 국가를 운영하려면 필요한데 원래 혹시 뭐 성경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왜 다윗이 이렇게 전쟁을 해서 많은 이제 점령지를 늘리고 막 그랬는데 왜 다윗이 성전을 못 짓고 하나님이 아들인 솔로몬에게 짓게 했나라고 하면 하나님 먼저 시험을 해봅니다. 너가 한 거 얼마나 많이 땅을 얻었는지 한번 봐봐. 그랬더니 다윗이 진짜로 사람 수로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정복을 해서 사람 수가 늘어난다고 다시 했더니 하나님이 야단쳤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네가 한 것처럼 이렇게 숫자를 세냐? 안 돼. 너는 피도 많이 흘렸고 그래서 너는 절대로 성전을 못 들었고 네 아들 솔로몬이 져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중국에서도 우리 요즘 고려 거란전쟁 보면 호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나 나라를 세우게 되면은 땅을 나눠줘 갖고 이렇게 사람들이 쓰게 하고 거기서 또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좀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이제 거기서 소작을 해갖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이제 세금을 걷고 싶은데 일반 사람들이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우리나라처럼 뭐 주민등록번호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 것이 뭐냐면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성 100개를 골라가지고 나눠줬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성을 나눠준 거죠. 그래서 100개의 성을 나눠서 받은 사람이 백성이 된 거고요. 그래서 백성이 그렇게 100개의 성이라고 읽겠습니다. 백성, 일반 백성이 그 성을 받은 100개 중에 하나를 받은 사람이고요. 이제 산업혁명이 돼서 막 일들이 모아지게 되니까 회사에 가서 공장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돈을 버는 것보다 이 회사가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둘 수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럼 너 법적으로 사람으로 만든 게 법인이 돼서 이제 회사들한테서 세금을 걷었고요. 요즘 유럽에서 새로 나온 게 디지털세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넷플릭스나 아마존이 유럽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거기다 세금을 안 내고 메인 법인은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거기다 세금을 내고 여기는 지사에만 조금만 내니까 야, 돈을 여기서 벌고 이게 말이 되냐 그래갖고 디지털 거기 수익이 나면 10%를 내라 그래서 EU에서 작년에 10% 디지털세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아까 뭐 94% 세금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얘기되니까 삶하고 이게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일만 하는 것은 자기 삶을 버리고 일했던 것은 근대화가 좀 대량 생산 체제에서 한 100년, 150년 인류가 했던 거지. 그 이전에는 일의 노예가 되지는 않았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호모 파베르라고 해서 노동하는 공작하는 인간이라고 보통 규정을 했는데 이제 21세기에는 호모 루네스 하우징거가 얘기하는 놀이하는 인간으로 바뀝니다. 놀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거 봤더니 저희 집 막내가 늦둥이가 있는데 얘는 맨날 텔레비 보는 게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안 보실 것 같은데 러닝맨이라는 그 유재석 나오고 맨날 숨바꼭질 같은 거 하는 거 그거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저희 집사람이나 야 저게 뭐가 재밌냐 쟤네들 노는 걸 보면서 왜 우리가 열심히 그걸 너 재밌어 하니. 근데 걔네들은 그거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잖아요. 축구 좋아하는 애들 놀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노래 좋아하는 애들 노래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무슨 생산을 하는 거가 아니고 21세기에는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고 아마 어느 면에서 보면은 기본 소득 같은 거를 한 100만 원, 150만 원은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니네들 알아서 놀아 이렇게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요거 하나도 이제 재미있는 얘기라서 소개시켜드리면 저 동경대 그 명예 교수가 쓴 요시카와 히로시라는 분이 쓴 책인데 번역을 원래 책은 일본 경제와 인구라는 책인데 이 한국말로는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 지금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을 정치인들이 계속 부추기고 있어갖고 젊은 애들이 맨날 이런 걱정하잖아요. 우리가 왜 이 노인네들 먹여 살려야 되나. 근데 저 요시카와 교수가 얘기한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저거 옛날 얘기다. 무슨 말이냐면 저 슈페 옛날에 벨서스식의 생산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고도 아직도 생산의 3도의 요소 하면은 아직도 보통 우리가 하는 것이 토지, 자본, 노동 이게 3대 요소라고 하는데 이게 다 틀린 말이다. 요즘은 생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노베이션인데 한 사람이 10명, 100명을 먹여 살릴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하는 건데 왜 젊은 애들이 노인네들을 1대1로 먹여 살린다고 그러냐. 인구가 줄어들어도 고부가 가치로 이노베이션을 하게 되면 절대로 이거는 문제가 없다 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조목조목 옛날 방식으로 경제학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저기 써놓은 책이어서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대 갈등을 이렇게 조장하는 건 그게 아니라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예를 들면은 정말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는 구급공무원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급공무원은 저기 주민자치센터에서 뭐 인감증명 띄워주고 주민등록 띄워주고 하는데 그거를 젊은 사람들이 그냥 막 그 노량진 가서 시험 공부해서 볼 게 아니라 구급공무원들의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자격을 60세 이상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이걸 좀 바꾸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지 이 젊은 사람들이 팔팔하게 아이디어를 내야 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주민등록증 띄워주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또 이제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많이 늘려놓은 거가 뭐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인데 그것들도 예를 들면 60서부터 해도 된다. 훨씬 더. 이걸 왜 젊은 애들이 다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고 그거 할 필요 없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제 다 바뀐다. 지금 이제 3월 말에 지금 그 로톡이라는 거 이제 이게 나와갖고 하면 미국에서는 4개 정도의 회사가 시작을 했는데 요즘 AI가 나오면서 로펌에서 젊은 변호사들의 일이 10분의 1을 줄었다는데 판례 분석을 얘네들이 다 해주니까 찾아갖고 할 필요가 없다. 얘가 다 이걸 다 읽어가지고 다 분석을 하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변호사를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고소장을 써야 된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변호사한테 가야 되는데 이제는 AI가 다 해준다는 거죠. 이러이러한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걸 고소를 하고 싶어 써주는데 고소장 써줘 그러면 그게 변호사법의 위반이라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걸 고소하기 위해서 샘플을 하나 해줘. 그러면 거기 샘플을 빼주면 거기다 자기 이름하고 주민등록번 번호를 자기가 쓰면 그거 갖고 이제 법원에다 제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식으로 다 바뀐다. 2030년이 되면 85%의 직업이 20세기에는 없던 거다. 다 바뀌는 거예요. 교육도 다 바뀌어서 강의실이 없어지고 이런 강의실이 없어지고 지금 전부 다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소극으로 문제 해결하는 용으로 다 바뀐다. 그런데 아직도 출석 부르라고 그러고 시험 보라고 그러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필요 없죠. 프로젝트를 하는 거고 또 기업에 들어가서도 요즘 일은 자기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전부 다 이렇게 프로젝트로 팀 프로젝트로 이거는 호주는 그래서 모든 강의실을 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도 SK 미래관이라는 거를 SK에서 630억 지원해줘서 고대에다가 짓고 나왔는데 거기는 8,500평 되는 큰 7층짜리 건물인데 교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토론실, 개인 집중 연구실, 카페 이쪽으로 바꿨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이주호 장관이 이제는 디지털 교과서를 하겠다 해서 영어, 수학, 컴퓨터는 이거부터 먼저 하겠다. 여기 보면은 쭉 보다가 여기 딱 누르면 동영상도 나오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앞으로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생님이 해야 되는 일은 집단적인 무슨 팀플레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독성을 키우는 이런 걸 해야지. 우리나라가 원래도 교육이라는 게 지, 덕, 체였는데 우리는 근대화 과정에서 지만 강조하다 보니까 덕하고 체를 완전히 없애버려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저희 태제대학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를 고등학교 다닐 때 팀 플레이를 해봤나, 야구나 농구나 이런 걸 해봤나. 왜냐하면 운동 경기를 팀 플레이를 하면 누가 잘하는지 자기가 양보를 해야 되는지를 다 알게 됩니다. 리더의 중요성도 알게 되고. 그런데 공부는 혼자 한다고 생각해서 혼자만 잘난 척하고 하다 보면은 나중 가서 사회 적응력이 너무 떨어지게 돼갖고 21세기형 인간으로는 전혀 부적합한 인간이 되는데 우리 엄마들은 아직도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또 수능으로만 이게 제일 공정하다고 수능으로만 대학을 뽑는다고 해서 맨날 사교육 시장에 보내고 하는 이 교육 시스템은 이제 곧 붕괴돼야 되는 거고 붕괴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포스코 일을 좀 같이 하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포스코에서 요즘 AI가 뜨니까 AI 전 사원을 대상으로 해서 경진 대회를 했답니다. 근데 거기 카이스트, 스카이대학 출신들이 질비한데 1등을 한 애가 있어서 1등한 애가 누구냐면 포철 공고 출신 애가 1등을 했답니다. 그래서 놀래갖고 불렀대요. 회장한테 너 어떻게 1등을 했냐 그랬더니 지금 미국의 MIT, 스탠포드의 모든 강의들이 다 이렇게 파는 게 있습니다. 코세라, 유데미 이런 데서 그 강의를 다 교수들이 강의한 걸 팝니다. 자기는 AI가 관심 있어서 돈 주고 그거 다 들었다는 거예요. MIT 강의, 스탠포드 강의. 그러니까 얘네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이제는 어느 대학 나왔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느 능력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요즘은 그 자격증, 그러니까 마이크로 디그리, 나노 디그리라고 해서 그냥 석 달 동안 뭐 배워서 내가 AI에 뭘 할 줄 안다, 내가 뭐 NFT에서 뭘 할 줄 안다 이런 기술들을 가진 사람을 뽑게 된다는 거죠.
대학 4년을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왜 4년을 다녀야 되는지. 전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학부는 특히 전공이 덜 중요하고 이제 다 대학원 가야 되고. 제가 그랬어요. 삼성전자의 박사하고 박사 후과정 포닥까지 합치면은 3,000명이 되는데 학부에서 전자공학과나 학부에서 저 학사 출신이나 전공이라고 전문가라고 가서 명함도 못 냅니다. 박사 정도 돼야 된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박사가 1,000명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인구의 1%가 박사고요. 10% 이상이 석사고 80%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학부에서 배우는 거는 기초 체력만 배워야 되지 학부에서 배운 거를 아직도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70년대에는 저희 고대 김삼현 총장님 같은 분들도 학부만 나오신 분입니다. 그때는 학부만 나와도 전문가라고 대접을 받았는데 지금은 박사 후 과정까지 해야지 전문가지 학부는 아닌데 학부에다가 저희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거를 약간 맛보기로 인문으로 가르쳐주고 너 전공했다라고 얘기하면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학부에서는 무전공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과목 하나 듣고 대학도 이렇게 다 성적표를 줍니다. 왜냐하면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가르친 과목이기 때문에 저 200불, 300불만 내면 들어가서 다 저걸 수료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래서 새로운 형태로 이제 대학을 바꾸려고 해서 근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뭐 하다 보니까 그지만 시간이 안 돼요. 그래갖고 그 정부에 변화해야 되는 것만 한 10분 정도 정리해서 좀 정책의 변화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대학을 완전히 21세기형으로 새롭게 만들려고 해서 교수는 절대로 강의하지 못하게 하고 교수는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만 하고요. 다 토론을 하고 문제 해결형으로 하고 언어 강의도 저희는 세 개의 언어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영어 빼놓고 다 수업은 영어로 하니까요.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저렇게 온라인에 있는 한 300개 중에서 교수님들이 골라가지고 이거 들어해갖고 중급 이상 시험을 통과하게 만드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100분 학생들 모아놓고 너 공부 스스로 하다가 뭐가 문제니? 뭘 도와주면 되니? 이런 것만 도와주지 스스로 다 하게 만드는 걸로 모든 강의 시스템이 다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다 디지털로 강의가 온라인 강의들이 다 떠돌아다니는 게 수만 개가 있기 때문에 최고의 강의를 그걸 보고 와서 여기서는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아인슈타인을 보통 우리는 과학자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재미있게 자기 자신을 얘기한 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상상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자기는 내 지식으로부터 자유롭게 모든 걸 끌어낸 I am enough of the artist, 예술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상상력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20세기식으로 관료제도를 이렇게 쪼개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규정에 있느냐 법에 있느냐 이걸 따지면서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틀에서 하나도 못 벗어나요. 일본이 코로나 사태 때에 팩스로 통계를 보내지 않으면 안 받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웃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뭘 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교육부에서 이제 대학으로 인가를 20년 만에 처음 우리나라에서 받았는데 그것도 사이버 대학이라고 온라인 대학으로 처음 받은 겁니다. 받자마자 딱 하면 법으로는 안 돼 있지만 규정에 딱 보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대학 총장의 인감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가로 4cm, 세로 4cm 무슨 채로 해야 된다라고 거기서 규정이 돼 있고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도장은 가로 3.7cm, 세로 3.7cm 무슨 채로 해야 된다고 교육부가 그런 것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공무원이 너무 많습니다. 절반 이상 줄여드려요. 근데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게 지식은 제한될 수 있지만 상상력은 온 우주를 풉니다. 그래서 상상력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제가 정부에 대한 디자인을 해보자 그랬는데 그 제럴 리프킨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미래는 정부가 달라져야 된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일제시대 때 가지고 있었던 정부 시스템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고 조금씩 새로운 게 나오면 기척거든요. 근데 원래 이 마슬로우의 니드 하이라키라고 욕구의 단계선을 보면 제일 필요한 게 상징적인 욕구. 아무리
뭐 전쟁이 터져서 목숨이 이제 안전의 욕구보다 더 미치 생존의 욕구가 잠이 오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생존의 욕구고 그다음에 안전의 욕구 그다음에 누구하고 어울리고 싶어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다음에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 나중에 가서는 자아 실현에 자기가 정말 태어나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욕구 이게 이제 인간의 욕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부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미래 정부는 크게 4개가 달라져야 되는데 시스템이 달라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하는 역할들이 달라져야 되고 기능이 달라져야 되고 대상도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SOF, 소프트 가버먼트라고 해서 디자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일 민족도 아니고 이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고 타겟도 많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노인층 따로 있고 또 뭐 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해야 되고 정부도 시스템 재설계를 해갖고 운영 자체가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게 정부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정부이고 그런 역할들을 못하기 때문에 달라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국가적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건 당연히 국방이 된다. 근데 국방 플러스 요즘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요소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산업에 대한 것도 산업 자원에 대한 토탈 시큐리티의 개념으로 가고 경제 안보에 대한 것들도 다 밑에서 이 부분을 소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셜 세이프티에서는 보건이라든가 사람들이 태어나서 국가가 미니멈으로 해줘야 되는 것은 최소한 의식주는 해결해 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기본소득 같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면 최소한 길거리에 나앉게 하지는 말아야 되는 게 국가의 의무입니다. 최소한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돈을 더 벌어서 멋진 집을 짓건 맛있는 걸 먹던 그 다음에 하는 거고 일단은 미니멈을 해줘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인프라 깔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인적 자원하고 자연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제일 중요한 게 제를 리프킨이 얘기한 거는 우리나라 같이 이제는 굉장히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예를 든다면 삶의 질을 제고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오페라라든가 심포니라든가 이런 걸로 국가에서 상당히 많은 보조를 해줘야 되고 공원 많이 만들어줘야 되고 이 나라에 살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고 플래닝하는 걸 옆으로 해나가고 이제 좀 재구성을 좀 한번 미래 정부는 해봐야 된다. 본질부터 생각해보자. 굳이 옛날에 행정안전부 있다고 행정안전부, 그 다음에 외교부 있다고 외교부 이런 식으로만 하지는 말고 국가가 국민들이 꼭 필요한 기능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가장 밑바탕부터 가장 꼭대기까지 한번 만들어주는 것에 신경을 써보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행정학을 가르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행정학 첫 시간에 행정이 무슨 학문인 줄 아냐 그러면은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갓 들어오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게 행정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행정은 디자인 학문이다. 사회 문제를 어떻게 디자인해 주는가를 잘 해줘야 된다. 예를 든다면 남대문이나 동대문 가서 10,000원짜리 와이셔츠 살 수 있지만 백화점 가면 10만 원인데 이게 뭐가 다르냐? 색상, 뭐 디자인, 재질 이게 다 다르다. 제가 2014년에 고려대학교에 그 디자인 조형학부가 있는데 거기서 졸업 전시하는데 가고 나서 계속 거기 애들 졸업 전시를 그때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걔네들이 상상력으로 한 거죠. 전 세계의 교통 신호등이 다 똑같다. 빨간불, 파란불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서 숫자 거기다 덧붙여갖고 이렇게 됐는데 얘네들 생각에 어린애들이나 노인들은 되게 이렇게 땅을 쳐다보고 있는데 저거 보고 있다가 이렇게 잘 못 본다. 이렇게 위험하다. 그래서 그때 막 LED가 나올 때여서 LED를 바닥에다 깔면 안 될까? 그때 아이디어가 나는데 요즘 이제 서울에 LED가 여기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바닥에 깔려갖고 빨간불이면 빨간불 LED가 들어갔다가 이제 초록색이면 초록색 LED가 바뀌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생각을 좀 해보면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코로나 때 9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돈 나눠주고요. 사람들 100만 원씩 나눠주고 문재인 정부 때 뭐 선거 전이었지만 가서 쓰라고 그랬는데 다 안 썼습니다. 딴 데다가 안 썼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붐도 되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서 다들
돈 주기 얼마 안 되는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거의 막 2억 정도씩 이렇게 막 돈을 준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나 하는데 아주 단순한 디자인을 한 겁니다. 우리는 다 돈을 주고 쓰라고 얘기했죠. 저기는 어떻게 했냐면 그 전년도에 세금 낸 거를 역산을 해서 매출을 계산을 했습니다. 또 분명히 가능하잖아요. 그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 영세 상인들이 저 세금 안 내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세금을 가지고 역산을 했고 니네 매출 그거 냈고 매출 다 보상해 줬습니다. 자,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 무슨 사회재해가 벌어져더라도 내가 세금 낸 거가 정확하게 내게 되면 내 매출에 대한 것을 다 보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점점 영세상인으로 세금을 내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디자인을 하면 정책 디자인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하수죠. 그러니까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상상력을 가지고서 설계를 잘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니까 맨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돼서 머리를 써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우리나라는 서울 같은 경우가 문제가 심각한 거가 우리는 U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단지를 다 뭐 일산이니 판교니 의정부니 다 밀어냈습니다. 분당이니. 그래서 가운데는 뻥 뚫려 있어요. 명동이 땅값이 2, 3억씩 하는데 아직도 4층, 5층짜리 건물이 질비합니다. 맨하탄을 가보면 역 U자형으로 다 몰려 있습니다. 이게 다 주상복합이거나 아파트도 다 저기 있습니다. 호텔도 있고. 그럼 왜 우리는 이걸 못하지? 우리는 그게 지구단위 지정이 돼서 못하고 그럼 고치면 되잖아. 명동에다 70층, 80층짜리를 재개발을 해서 해갖고 거기를 젊은 사람들한테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짜리 임대 아파트를 해주고 거기서 회사를 다니게 하면 될 텐데 우리는 다 한두 시간씩 저 멀리도 쫓아내고서 직장 오려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놨잖아. 이거 왜 못 바꾸지? 바꿀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외국 갔다 오다 너무 이런 쪽을 전부 다 고층으로 바꾸고 있는데 왜 여기가 이렇게 외국에 가봤더니 중심가가 고층이 많은데 왜 우리는 옛날 보존한다고 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70층짜리 건물로 지금 다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이제 총장 그만두고 나서 SH공사에 저희 고대 교수가 사장을 해갖고 거기서 저보고 미래도시 포럼의 대표를 맡아달라고 해서 계속 논의를 하다가 용산역부터 여기 가지고 있는 게 공공 땅이니까 그 위에다가 70층, 80층을 적었고 한 층은 24시간 어린이집, 한 층은 24시간 소아청소년 뭐 치과, 한 층은 24시간 임대 주방 같은 거에서 친구들 불러서 놀게 하고 스카이 라운지하고 한 20, 30평짜리를 100만 원 정도에 해주면 저기 수천 세대가 들어가고 이게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거를 서울역까지 깔아도 된다. 사실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밀어내고 강남 집값 비싸다 그러고 사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좌절하고 그러는데 한 100만 원 부부가 한 달에 내고 살 수 있는 왜 저런 걸 못 지어주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덧붙이면은 이제 제레미 리프킨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사회봉사도 우리나라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 계속 뭘 했냐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사회복지사를 해갖고 이 사람들을 돈을 주고 쓰는 거예요. 어린이집에도 20대 30대를 계속해서 시험 보고 돈 해갖고 교사들을 만드는데 이 친구들은 젊으니까 애들을 막 때리다가 문제 생기고 막 이러는데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뭐 맡기고 그냥 밤에 재워 그냥 엄마 안 찾아봐도 돼. 그리고 거기서 같이 10명 데리고 잘 수도 있는데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저희 친구 하나는 지 손주 보다가 우울증 걸린 애가 있는데 지 손주만 매일 보니까 그러지 말고 어린이집 가서 우리가 10명 맨 처음에 저 자격이 안 되는 사람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출신이나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자 그랬고 그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같이 자는 거예요. 제레미 리프킨이 무슨 아이디어를 냈냐면 이게 제가 오세훈 시장한테도 한번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헌혈 증서처럼 해야 된다. 그래서 NFT로 해서 요즘은 비가역적 토큰을 만들어 가지고서 자기가 이제 일주일에 10시간 가서 거기 가서 애들하고 놀아주고 자주고 그럼 그걸 계속 쌓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언제 쓰냐면
나중에 치매 걸리고 그랬을 때에 요양사를 이걸로 쓰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세금 걷어서 사람 고용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훨씬 효과적인 시스템 디자인인데 그런 걸 안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뭐 택시기사가 뭐 어디 가서 뭐 하고 사람들이 뭐 좋은 일 하고 그러면 박수 쳐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10시간짜리다. 임산부 저 위급 상황인데 데리고 병원에 갔다 응급실 갔다 뭐 10시간으로 쳐주고 우리 같은 사람 뭐 일주일에 10시간 가서 애들하고 놀아주게 되면은 그걸 10시간 쳐주면 자 뭐하냐면 2000시간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간병인들을 그걸 쓰게 하자. 그러면 훨씬 좋은 시스템이 될 텐데. 그래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바꾸고 지금 일본도 지금 한 100만 채 이상이 지역이 소멸되면서 집이 1엔짜리 집도 나오고 다 붕괴되고 망가지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1가구 2주택을 금지할 게 아니라 40대 이하 애들은 맨날 차박하고 텐트 치고 바깥에 나가고 그러는데 앞으로 주 4일 근무가 되면은 3일은 지역에다가 1가구 2주택을 의무화를 하자. 그래서 지방에 있는 집들을 하나씩을 갖게 하고 수도권에 둘은 아니고 수도권 안에서 지방에 하나씩 갖게 하면 이게 무슨 부자 같은 소리냐는데 노르웨이는 평균 집이 2.5개가 있습니다. 주말 별장, 여름 별장. 소련이 공산주의 체제일 때도 그 푸틴도 여기 가서 있었는데 모든 공무원들은 200평 정도의 다차라고 해서 주말 공장을 다 나눠줬습니다. 한 30분,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왜 이런 걸 못하? 지방을 살리려면 얘네들이 가서 주말에 가서 돈을 써야 되는 젊은 애들이. 주중에는 아까 얘기한 임대 아파트 같은 데서 열심히 일하고 한 나흘. 주말 되면 차 몰고 가서 지방에 가서 이렇게 사는 걸로 해야지만 이게 선순환 구조로 되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안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저희 직원들도 근데 매일 하루에 1시간 반씩 출퇴근을 하거든요. 뭐 일산에서 온다, 뭐 이천에서 온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참 답답한 게 보면은 저도 이제 지하철 많이 타고 다니는데 보면은 그 안에서 게임하고 애들이 찡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하철역에서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고 나서 힘들게 한 다음에 회사 앞에 내려갖고는 스타벅스 가서 커피 사갖고 휴 하고 있는데 그 커피 값을 여기다가 써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모든 지하철 8량만 달리고 있고 1호선이 10량이고 경전철은 4량이 다니는데 한 3여 개를 더 붙이면 안 되냐. 가운데 통로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카페를 해라. 카페. 그러면 미리 이제는 모든 전산 시스템이 있으니까 딱 해서 전 정거장에서 몇 자리 비었다 그러면은 자기 5,000원, 6,000원 더 내고 옛날에 저기 60년대도 좌석 버스 돈 더 내고 탔던 것처럼 그럼 거기 가서 일도 하고 영화도 보고 뭐 토스트도 사서 먹을 수 있고 그런 거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분명히 그 규제가 뭐 위생법이 안 된다고 별 얘기를 다 할 텐데 사실은 그 내리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앞으로 해서 8량밖에 이 플랫폼은 없으니까 이걸 와서 내리면 되는 거고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쉬면서 다닐 수 있게 하는 거를 이야기를 했더니 나중에 이게 비슷한 게 없나 그랬더니 스위스에는 스타벅스 차량이 있더라고요. 열차가 사랑 열차에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여기 앉아서 쉬고 하는데 뭐 5,000원, 6,000원 더 내고서 커피를 미리 사 먹으면서 앉으면 안 되니까 스타벅스랑 조인트로 해서 압구정동 현관할 때 60층, 70층으로 하는데 이거는 요즘 이제 뜨고 있는 우리 건축가 중에서 유현준 교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유현준 교수 하는 말이 뭐냐면 인구가 집중되기 때문에 교통 문제가 생겨서 지하철이 생겼는데 지금 가장 큰 유통 문제가 뭐냐면 택배 문제인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 사는 아파트 타운이라고 하면 여기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같은 재개발할 때 지하가 10층 정도를 파갖고 지금 뭐 이천이니 광주니 거기다가 샌드위치 파넬로 유통하는 창고 하느라고 그렇게 하지 뭐 여기 전체를 다 유통 창고를 만든 다음에 멀리서 들어와서 올림픽 대로에서 이제 들어와서 거기서 다 하면은 모든 차량들이 거기서 다 집화를 하게 만들고 한 7, 8층 정도로 한 2층은 이제 뭐 주차장을 써도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한 1m짜리 병원에서 보면은 우리 이렇게 통로 갖고 진공을 해서 보내는데 여기 로봇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해갖고 해주면 중요한 아파트 단지의 허브에다가 이거를 집화장을 만들고 해놓으면 단지마다 맨날 지금도 집 앞에 논다 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싸우지 말고 이런 마카를 만든 다음에
지금도 약간 일부는 편의점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여기 휴대폰에다가 몇 번 누르세요, 뭐 54307, 그럼 거기 누르면 자기 거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하면 되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런 유통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서 완전히 저 새로운 형태의 살기 편한 걸로 만들어야 되고, 뭐 냉장고 같은 거는 배달이 안 되겠죠. 웬만한 건 좀 다 배달이 되니까요. 뭐 지금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배달도 하고 이러는 건데 이런 것처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이제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조선일보에서도 며칠 전에 나왔는데 그 저기 일론 머스크가 LA하고 샌프란시스코 사이를 이런 하이퍼루프를 만들어서 튜브를 직경 3m 내지 4m로 하고 그 위를 아진공 거의 90%가 진공 상태로 해갖고 자기 부상 열차를 달리게 되면 이게 굉장히 경제적이다. 그래서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는 25불만 받으면 된다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아이디어는 훨씬 전에 나왔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200곳 정도가 이거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세종시에다가 제2국회를 짓는다라고 하는데 맨 처음에 8천억 들인다. 그래서 1조 뭐 3천억, 6천억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죄송합니다. 앞에 거 잠깐 하이퍼루프는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요 속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지금 비행기가 시간당 시속 800km인데 얘는 1200km까지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 철도연구원에서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철도연구원에서 하이퍼루프 그러면 부산까지 20분이고요. 우리가 1029km인가를 성공 시험 성공을 했어요. 냉각이 돼야지만 이게 자기 부상 열차가 가능해지는데 그 기술까지도 냉각 기술도 지금 마련해갖고 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차라리 제2국회의사를 짓지 말고 여의도하고 세종까지 하이퍼루프 이거 만들면 현재까지의 얘기로 한 6천억 정도 할 수 있다는 5분이면 가고 이거는 운전사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고속도로 만들면서 했는데 1시간 생활권으로 허브를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부산이 20분이거든요. 그 철도연구원에서 나온 동영상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라서 이 친구는 지금 현재 이게 지하철 노선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하이퍼루프로 정거장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베링해를 넘어갔고 칠레 남단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게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일주일 걸리는데 이걸로 하면 10시간이면 가거든요. 그 툰베리처럼 CO2 문제 때문에 저 비행기 안 타겠다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 부상 열차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거의 안 들어서 이 위에다가 통 위에다가 저 태양광 전지 패널만 놓게 되면 그걸로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200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거를 먼저 나가서 치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과거를 얘기할 때가 아니고 미래 기술을 해야 되고 이걸 하게 되면은 전 세계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교통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 중에 원래는 노텔담에서 이 아시아까지 오는 게 22,000km로 오는데 요즘은 해적이 나타나고 수에즈원에서 문제가 됐고요. 사실 싱가포르이 이렇게 커지게 된 이유는 이 중간에 와서 한번 쉬는 거라 싱가포르이 됐는데 지금 온난화가 문제긴 하지만 온난화가 사실 이 북극해를 녹이고 있어가지고 쉐빙선까지 생겨가지고 이제는 북극 항로가 개척이 돼서 지금 푸틴이 제일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잘 봐야 되는 게 푸틴이 우리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저 독재자 같지만 푸틴은 굉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다시 세계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갖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에이펙 회의를 한 다음에 매년 9월달에 동방경제 포럼을 여기 와서 하고 여기서 그 대학에서 잠을 자고 북쪽에서부터 이제 항로도 만들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아까 그런 식으로 만들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중간중간에 도시건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15,000km가 되기 때문에 7,000km, 3분의 1이 줄어드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이나 동경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는 굉장한 전략적인 요충지가 될 수가 있어서 이런 걸로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건 뭐 국가정보는 뭐 스파이 잡고 이런 게 아니라 산업정보를 해야 돼서 그런 거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좀 엉뚱한 얘기인데 연평도가 여기가 있고 얘 북한에서 맨날 공격하고 그러는데 좀 이제 생각을 좀 바꾸자.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 도박이거든요.
그래서 마카오 같은 거를 아예 여기를 해갖고 유엔화 쓸 수 있게 중국 돈 쓸 수 있게 하고 중국 자본 다 들여서 완전히 여기를 저기 라스베가스처럼 만들어 놓게 되면 또 총 쏠 이유도 없고 우리 군대 주둔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세금만 걷어들이면 되는 건데 차라리 이런 걸로 해갖고 완전히 발상을 전환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전쟁 안 나게는 DMZ에 유엔 기구 10개만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사실 그런 정도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계속해서 리더들이 좀 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지금 사실 저는 이 만주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옛날 만주가 일본에서는 중화학공업의 중심지였는데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는 중국이 이제 떠나고 나서 이게 이제 황폐해졌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많은데 서로 간에 싸우지 말고 만주하고 시베리안 쪽을 개발하는 것을 21세기에 하자고 해서 중국도 자꾸만 1대1로 해서 뭐 이렇게 나가는 것만 하지 말고 여기를 개발을 하는 거를 일본 자본, 유럽 자본, 미국 자본이 다 들어와서 개발을 해서 하게 되면 사실 여기가 발전하게 되면 통일은 사실 저절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중국한테도 제안을 자꾸만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지 말고 중국의 미래를 일로 한번 쏟아갖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좋죠. 그러면은 러시아는 당연히 달려들게 되고요. 왜냐하면 바로 여기가 연해주, 여기가 블라디보스토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일본하고도 적대적인 일본도 대륙하고 연결시켜주면 이게 사실 이끼섬하고 대만도 거치게 되면 230km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가 하이퍼루프 채널이나 아니면 뭐 신칸센 같은 채널을 놓고 한쪽에는 도로 자동차 다니는 걸 해주게 되면 그렇게 해서 북한에도 예를 들면은 완전히 지금 뭐 네옴시티 하듯이 그런 도로를 도시도 건설하는데 아예 운하처럼 한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북한에서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통과할 때마다 스웨즈 운하처럼 돈을 주겠다라고 해갖고 여기서부터 다 연결하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물론 상상력이지만은 충분히 가능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자꾸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얘기는 오늘 시간에서 많이 못 드렸지만 이제 미래의 대답을 찾기 위한 상상력을 우리가 끊임없이 발휘하는 것이 국가, 전 세계를 위해서도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